자, 이제 5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해서 일개상미분 방정식 자체를 갖다가 푸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했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일개상미분 방정식에 나오는 이제 모델링이죠. 모델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쓰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그렇게 어렵게 보실 것까지는 없고 미리 강의 노트를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사실 그냥 현실적으로 등장을 하는 문제들에다가 일개상미분 방정식의 여러 형태들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모델링이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모델링을 한다 그러면은 현실을 정확히 묘사한다라고 혹은 시뮬레이션 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현실에서 우리가 어떤 현상들을 갖다가 빼내서 그 현상들의 연관관계라든지 앞으로의 변화라든지 핵심 변화 요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 모델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현상 분석에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게 먼저 우선시 돼야지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모델링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모델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6단계 정도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이루어지는 게 현상 탐구에 대한 부분이죠. 현상 탐구는 현실을 본다라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관찰되어지는 그 현상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갖다 볼 것이냐, 그 부분이죠. 예를 들면은 자, 지금 코로나가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에서 내가 보려고 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를 갖다 먼저 좀 봐야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뭔지를 봐야 되겠죠. 코로나에서 보면은 일단 사람들이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감염된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죽거나 뭐 이렇게 되죠.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거는 여기서 사람이 감염됐을 때 몸 안에서 바이러스의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거나 낫거나 이렇게 되는지를 갖다 볼 것인지, 아니면은 사람들 간의 전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지겠네요. 보통 이제 전파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제일 많이 다루려고 했었을 때 주로 나타나는 거는 뭐 전파 속도라든지, 요즘 언론에서 많이 등장을 하던데 전파 속도라든지 전파력이죠. 전파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걸리면 무조건 죽는지, 뭐 그러니까 치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완치가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병에 걸렸다가 나았을 때 저항을 갖다가 영원히 갖는지 아니면 감기처럼 단시간만 갖고 있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봐야지 될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몸 안에서 일어나는 바이러스에 대한 거면은 이 바이러스가 들어왔었을 때 몸 안에 백혈구라든지 이런 저항 세포들이 어떤 식으로 면역 체계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판단을 갖다가 현상 쪽에서 좀 해줘야지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렇게 판단되어진 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상황 모델을 만듭니다. 기본적으로는 현상 쪽에서 아까 전파에 대한 것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상황 모델에서 나오게 되는 변수들은 뭐 병에 안 걸린 사람, 병에 걸린 사람, 병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는 이 사람이 뭐 이제 나중에 병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는 이 사람이 현재 감염력을 갖고 있는지 증상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병이 나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구분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일단은 병이 안 걸린 사람 S, 임팩티드라고 해서 병이 걸린 사람 I, 나은 사람
R에서 가장 기본적인 경우로 SIR 모델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좀 그런 식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갖다가 보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사람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걸로 보더라도요. 바이러스니까 몸 안에 있는 어떤 세포들을 감염을 시키겠죠. 그 대상이 뭔지를 갖다 봐야 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세포, 그 다음에 뭐 감염된 세포, 감염됐다가 나은 세포, 똑같이 아까처럼 SIR이라는 형태를 가지고서 이제 모델들을 갖다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SIR 자체가 전부 다 하나의 변수기 때문에 얘는 변수가 3개가 들어가 있는 미분 방정식입니다. 실제로는 1개 상미분 방정식 3개가 합쳐져 있는 형태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모델링 해가지고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부분은 우리가 4장에서 하게 될 테니까 일단은 기억에서 지우고요. 자, 이제 상황 모델을 갖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고요. 여기서 상황 모델은 수식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보겠다. 그리고 얘네들 간의 변수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다 해가지고 뭐 도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SIR 모델이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S가 있는 상태 내에서 S가 I로 가겠죠. 그런 다음에 이 I가 죽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이고 B가 아니죠. 자, 죽는 사람들도 있어야지 되니까 일단 뭐 D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요. 낫는 사람도 있겠네요. 자, 이거는 병에 걸려서 나아야 되죠. 만약에 병에 걸려서 나은 사람이 영원히 저항, 면역력을 갖고 있으면은 요 상태일 거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걸릴 수 있다 그러면 R에서 S로 이렇게 또 바뀌게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이제 모델을 갖다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수학 모델을 갖다 표현을 하죠. 얘네들 간에 뭐 파라미터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수학 모델들을 갖다가 갖고 그렇게 해서 된 녀석들을 가지고서 이제 수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모델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출된 모델을 해석을 해서 결과를 갖다가 좀 내고요. 이것들을 처음 현상 탐구하는 사람은 수식을 모른다고 봐야지 돼요. 현상 탐구하겠다라고 그 사람이 모른다기보다는 이때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수식으로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결과 보고는 수식이나 이런 것들로 나타내어져 있는 것들을 그냥 말로 표현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지금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 부분에서 우선은 어떤 상황이 만들어진 걸 가지고서 그거를 수학적인 모델로 일단 바꿀 거고요. 그 수학 모델을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풀을 겁니다. 여기서 모델 도출이라고 그랬는데 수학 모델이고 모델 도출이 뭐냐면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델 도출은 해를 구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구해진 해를 보고서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결과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보통은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이야기하면 6단계를 다 이야기하지만은 대개는 이렇게 4단계를 갖다가 모델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히 이쪽에 있는 요 2단계를 수학적 모델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모델링을 할 때 사실 수학적으로 모델이 좀 어려워지게 되면은 뭐 공학을 갖다가 전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모델을 갖다 만들거나 그걸 분석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학 쪽에 있는 이런 모델링 하는 사람이랑 저 같은 사람이랑 코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코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코어를 하려면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정확히 할 수 있어야지 수학적 모델링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수학자들이, 이걸 하는 수학자들이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를 알아먹을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쪽에 있는 거 있죠. 얘만 달랑 갖다 주면은 여기에서 붕 건너 뛰어가지고 대부분을 갖다 한 다음에 이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즉 데이터만 있으면은 그냥 수학 모델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수학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연구한 현상에 대해서 뭐 미리 알고 있다면은 뭐 상관이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전공이 나눠져 있는 이유는 서로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알려고 하는 어떤 현상에 대해 가지고 현상에 대해서 수학적 모델링을 갖다 하는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도구가 결국은 지금 보는 거에서 최소한의 상황 모델입니다. 현상 탐구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상황 모델을 갖다가 만들고 나서 이 상황 모델이 뭘 뜻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지 모델링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거의 못한다고 봐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업 수학에서 이 수학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모델링을 배우는 이유는 오히려 이쪽에 수학적 모델링을 직접 하겠다라는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간단한 것들은 직접 해야죠. 그런데 이쪽에 있는 수학적 모델링을 갖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익혀둬야지 상황 모델을 갖다 만들고서 수치 쪽에다가 하는 분들한테 설명을 갖다가 좀 잘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할 때 주어진 상황을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원활히 표현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까지 좀 목소리가 제가 좀 작았었던 것 같거든요. 마이크가 좀 다른 위치가 있어가지고 좀 작았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죄송합니다. 자, 계속 해보죠. 자, 그리고 모델링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런 목적이 있는데요. 크게 그냥 두 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는 현상을 분석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분석을 왜 합니까? 예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주어져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갖다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모델링은 분석과 예측이 목적이고요. 또 하나 예측을 하려고 하면은 자, 지금 코로나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이 코로나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를 갖다 예측을 할 때 그냥 두들겨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고 나서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반응이 상황이 다르게 전개될 거예요. 그걸 전부 다 실험을 직접 해볼 수 없으니까 모델이 만들어지면은 그 모델 하에서 변수들을 갖다 조정해 가면서 어떻게 될 건지 그 중에서 최적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찾게 되는 겁니다. 모델링의 목적은 분석과 예측이에요. 아까 얘기했었던 대로 돌아가면은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코로나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 하려고 하는 거니까 다른 요인들은 좀 제거를 시켜야 되겠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요인들이요. 그게 이제 상황 모델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과정이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녀석을 수치적으로 이제 수학 수식으로 만드는데 만들어진 수식이 좀 어렵거나 아니면 수식으로 만들어 놓고서 수식 분석을 하다가 보니까 좀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는 변수들이나 혹은 추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변수들은 다시 좀 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드는 모델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만들어지는데요. 하나는 ODE로 만들어지는 디터미니스틱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토캐스틱 모델인데요. 그냥 단순하게 보자면은 디터미니스틱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해가 한 개가 나와요.
근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확률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디터미스틱의 장점은 해가 하나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아주 많을 경우에는 정확한 값을 갖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데이터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아주 엉뚱한 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스토캐스틱은 파라미터가 같더라도 초기값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다를 수 있고요. 확률에 의거하기 때문에 값이 좀 확률 분포로 나오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를 보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날씨 예보 같은 걸 갖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루려고 하는 거는 디터미니스틱 모델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OD를 가지고서 표현을 갖다가 할 거니까요. 이거는 파라미터랑 초계값에 의해서 결과값이 정확히 한 개만 나오게 됩니다. 모델링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종류 뭐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모델링이 어떤 건지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잡는 거는 아마 지금 이야기한 거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직접 모델들을 가져다가 모델이 아니죠. 현상들을 가져다가 모델링을 해보고요.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갖다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풀어볼 거는 1.3절의 연습 문제에는 22번 문제인데요. 선형 가속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미분방정식 그 연습 문제로 나와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아마 이런 식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많이 풀어봤을 겁니다. 일단 정보를 갖다 좀 볼까요? 일단 주어져 있는 문제에서 보면은 경과 시간이 10의 마이너스 3승초가 흘렀고 그동안의 속도 변화가 10의 3승미터 퍼 세크에서 10의 4승미터 퍼 세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주어져 있는 이 가속기는 제목에서 보여지듯이 선형 가속기이기 때문에 속도는 선형으로 가속이 됩니다. 그랬을 때 주어져 있는 질문은 가속도와 이동 거리를 구해라 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가속도를 구하고요. 그 가속도를 이용을 해서 속도를 구하고 그리고 거리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속도라는 거는 정의 자체가 그 범위 단위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죠. 변화율입니다. 따라서 계산은 가속도는 경과 시간이 10-3승 세컨드라고 그랬으니까 분모에 10-3승이 들어가고요. 속도 변화가 10의 3승에서 10의 4승으로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식처럼 계산을 하면은 가속도는 9 곱하기 10의 6승이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가속도라는 게 시간을 적분한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처음에 시작할 때 시간도 알고 있어요. 아니, 시간이 아니라 속도도 알고 있어요. 10의 3승미터 퍼 세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즉 속도의 초기값을 알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이걸 굳이 미분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에서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얻으려고 하는 게 속도인데 그걸 갖다 풀기 위해서는 적분을 해야 되죠. 그리고 주어져 있는 관계식 안에 미분식이 주어져 있어서 뭐 미분방정식이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뭐 하는 방법은 아마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계산을 했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물리 시간에 다뤘을 수도 있고요. 자, 이걸 그럼 적분을 갖다 하게 되면은 VT는 0부터 T초까지 A를 갖다가 적분을 해주면은 VT가 나오죠. 그리고 초계값이 10의 3승이니까 아예 끝에다 이렇게 붙여준 겁니다. 이게 이쪽에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게 부정적분이 아니라 정적분이기 때문에 적분을 하고 나면은 상수항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항을 갖다가 미리 붙여준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하고 하면 AT 플러스 10의 3승이 나오겠죠. 그래서 t 시간이 흘렀을 때, 처음부터 t 시간이 흘렀을 때의 속도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AT 플러스 10의 3승이 됩니다. 뭐 마지막에 도달했었을 때의 속도를 갖다 보고 싶으면은 그러면은 위쪽에서 구해둔 가속도가 A죠. 이 가속도를 A에다 집어넣고 경과 시간에 해당하는 10의 마이너스 3승을 갖다 T에다 집어넣으면은 끝났을 때 속도를 갖다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이동 거리입니다. 이동 거리요. 즉 10의 마이너스 3승초가 흘렀을 때 얼마나 이동을 할 거냐니까 이번에는 다시 속도 함수를 갖다가 거리 함수와의 관계를 갖다가 생각을 해서 바꿔줘야 되겠네요. 속도도 마찬가지로 움직인 거리를 갖다가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했었던 거랑 똑같이 우선은 S'의 거리 함수 S를 미분을 하면은 속도 함수가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자, 이랬을 때 S0는 우리가 알고 있죠. 네, 0입니다. 처음에 시작한 지점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시작 지점 0으로 놓을 거니까 S0는 0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럼 이 상태에서 적분식을 갖다 써보면은 ST는 0부터 T까지 AX 플러스 10의 3승 DX가 되겠네요. 이 위에서는 t라고 썼지만은 우리가 지금 적분을 하려고 하는 변수가 x니까 ax로 바꿔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값이 0이니까 뒤쪽에는 초기값에 대한 상수를 갖다 붙여주지 않았고요. 이거를 이제 적분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s는 2분의 at 제곱 플러스 10의 3승 t가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 t 값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을 집어 넣어주면은 이동거리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예쁘장하게 5.5m라고 나오고 있죠. 뭐 별다르게 어렵었던 건 없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요. 자, 거리 함수를 미분하면은 속도 함수가 나오고 속도 함수가 나오면 미분하면은 거리 함수가 나온다라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역으로 적분을 해줘 가면서 우리가 푸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1.3절에 있는 32번 문제인데요. 뭐 물리 시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해보셨었던 문제일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주어져 있는 이런 경사면 위에 어떤 박스가 하나 올려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물체는 밑으로 45kg짜리 물체는 수직항력을 갖다가 받을 거고요. 사실 이 수직항력이라는 녀석은 밑에 쪽으로 중력에 의해서 받게 되는 거죠. 자, 뭐 직각관계를 갖다가 유지를 하고 있을 거고 이쪽 비탈면을 따라 가지고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탈면의 총 길이는 10m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쿨롬의 운동 마찰 법칙이 있는데요. 마찰력은 수직항력에다가 마찰계수, 정확히는 운동 마찰계수를 갖다 곱해줘야지 된다. 곱한 게 마찰력이다라는 걸 갖다가 하나 기본 정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운동 마찰계수는 0.2. 그리고 이 기울어진 녀석은 30도고요. 30도만큼 비탈면이 기울어져 있고 무게는 45라는 건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런 상태였을 때 우리가 이제 조건을 몇 개를 주는데요. 우선 초기 속도는 0입니다. 그리고 공기 저항은 무시할 거예요. 왜 무시하냐 하면은 현재 상태에서 10m 정도를 갖다가 내려오는 물체가 공기 저항으로 인해서 값이 달라질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값이 달라지긴 합니다. 공기 저항이 있으니까. 그런데 전체 속도를 봤었을 때 아주 작은 양이라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확률 같은 경우에서는 통계에서는 3% 이내의 변화는
무시합니다. 오차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말고도 다른 측정값, 물리나 뭐 이런 쪽에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나한테 돈이 100원이 있어요. 이럴 때 100원과 150원은 차이가 크죠. 그런데 나한테 한 1억쯤 있는데 누가 너 얼마 있냐 물었을 때 1억 있다고 했는데 주머니를 털어보니까 1억 500원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틀렸다고는 보통 얘기를 하지 않죠. 요 이야기할 때 혹은 우리가 어떤 값을 구하려고 할 때 유효한 범위 정도 수준이기 때문인데, 그걸 갖다가 판단을 했었을 때 10m 정도 움직이고 있는 45kg짜리 물체에서 공기 저항은 무시를 해도 될 겁니다. 물론 이 물체가 물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혹은 뭐 빗방울 같은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떨어지다가 얘가 팍 퍼질 수 있죠. 뭐 이런 경우에는 공기정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은 현재는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단 무시를 할 겁니다.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으로 놓을 거고요. 그랬을 때 경사면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즉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여기까지 왔을 때, 즉 1번부터 시작을 해서 2번까지 왔었을 때 2번에서의 속도가 얼마냐라는 게 이제 이 질문에서, 이 문제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가 풀려면은 우리가 앞쪽으로 좀 끌고 가 보죠. 앞에 풀었었던 문제에서도 비슷하게 했었는데, 자, 처음 시작을 할 때 속도는 0입니다. 그렇죠? 가속도라는 것도 좀 가속도가 어느 정도로 작용할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될 거고요. 가속도를 갖다 구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갖다가 알아야지 될 거예요. 그래서 힘에 대한 방정식을 먼저 세우고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갖다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주어져 있는 물체에서 물체를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힘이 있을 거고요. 즉 V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힘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방해하는 힘이 있겠죠. 일단 이 V 방향으로 가게끔 해주는 힘은 결국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중력에서부터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각도가 지금 이쪽이 30도예요. 3번 쪽에서 보면은 알 수 있죠. 30도입니다. 그러면 이거랑 맞닿아서 되는 데를 보면 우리가 이쪽이 30도죠. 자, 선을 이렇게 이어놓고 보면은 요각이 30도라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가운데 있는 녀석이요. 색깔을 갖다 똑같게 해가지고 구분이 안 되죠. 자, 이 가운데 있는 파란색 부분이 힘을 갖다가 주는 건데, 이게 작용하는 거는 지금 이쪽에 주황색으로 제가 표시를 한 이 녀석일 겁니다. 화살표로 해보면은 얘를 갖다 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크기를 갖다 비교해 보면은, 자, 사인이죠. 사인에다가 W를 갖다가 곱하면은 작용하는 힘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경사형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요, W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W가 중력이니까 M 곱하기 G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실은 이쪽으로 잡아당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잡아당기는 건 아니에요. 잡아당긴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못 가게 저지하고 있는 힘입니다. 그걸 우리가 수직항력이라고 하는데 이거죠. 그러면은 아까 봤던 거에서 요거에 해당하니까 여기
자, 이거에 해당하니까 60도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쪽으로 작용하는 요 n 수직항력 같은 경우는 mg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60도인데 이거를 사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보면은 30도의 해당을 그대로 쓰려면 그냥 코사인 세타로 하면 되겠네요. 거기에다가 쿨롱 법칙을 보면 요 n은 구했으니까요. 뮤까지 곱해 주면은 이제 마찰력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의 마찰력은 뮤 n인데 뮤 mg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따라서 진행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은 결국 작용한 힘은 경사면 방향으로 가는 힘에서 마찰력을 뺀 거니까 mg 사인 세타에서 뮤 mg 코사인 세타를 빼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F 구해 놨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 중에서 뉴턴의 제2법칙 있죠. 아주 유명하고 자주 씁니다. 뭐냐면 F는 ma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F 구해놨죠. 앞쪽에서. 자, 여기에 F 구해놨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거는 ma랑 같다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이 짓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가 처음 시작 지점에서부터 적당한 거리까지 내려왔을 때의 속도 변화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가속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F는 ma를 갖고서 mg 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 mg 코사인 세타를 m으로 나눠주면 이제 a를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서 이제 뭐 약분하고요. m은 서로 없어질 테니까 이렇게 약분됩니다. 뭐 약분하고 나면은 g 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 코사인 세타가 나오네요. 값을 직접 다 집어넣으면은 g에 9.8 사인 세타에 사인 30도 그다음 뮤에 0.2 코사인 30도를 갖다가 넣어서 뭐 얘네들이 실제로는 무리수니까 이렇게 딱 떨어지진 않지만은 그냥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습니다. 3.203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속도랑 거리 함수를 갖다 구하면 돼요. 뭐 속도랑 거리 함수 구하는 거는 앞에 풀었던 문제랑 같을 겁니다. 일단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3.203 dx 초기값이 0이니까 상수는 필요 없을 거고요. 그럼 3.203 t가 나오죠. 그럼 s는 이걸 다시 적분을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거리는 0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를 그대로 적분을 해주면 돼서 1.6015t 제곱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는 했는데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한 게 뭐죠? 처음 시작을 했었을 때가 쭉 내려와서 제일 밑에 도달했었을 때의 속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속도를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더 알면 돼요. 가속도를 안다는 이야기는 시간당 얼마만큼 변화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속도라면은 사실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보면 되죠. 요걸 구해놨으니까 가속도를 가지고서 t에다가 값을 집어 넣어주면 되는데 현재 제일 위에 있던 녀석이 밑에까지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모르잖아요. 그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s를 구한 겁니다. 즉 1.6015t 제곱이 10이 되는 t 값이 얼마겠느냐? 10이 되는 거야. 자, 얘를 이퀄로 놓고서 계산을 하면 복잡할 것 같은데요. 이게 딱 떨어지게 2.5가 나옵니다. 그래서 걸리는 시간이 2.5초예요. 따라서 V는 계산을 해보면은 8.01m/s가 나오게 되죠. t에다 2.5를 넣어줬으니까요. 그래서 답은 8.01이라고 하면은 되겠네요.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두 문제, 요 문제들은 요 문제도 고등학교 때 아마 물리 시간에는 수학 시간에는 안 했을 것 같고요. 물리 시간에는 아마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요 문제를 이제 잘 이해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 물리나 공학이나 뭐 이런 데 미분 방정식이 이용돼서 풀어지는 가장 간단한 예들을 갖다 좀 봤고요. 조금 어려운 예를 갖다가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볼 거는 1.3절의 27번 문제인데요. 건조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문장들을 갖다 좀 읽어보면은 결국 첫 번째 정보로 건조기 안에 젖은 천은 잔존하는 수분량에 비례한다. 자, 그러니까 수분량이 없어지는 거 있죠. 없어지는 양이 현재 있는 수분량에 비례한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처음 10분 동안 수분의 절반이 없어진다. 처음 10분 동안 절반이라는 걸로 봐서는 반감기 개념이랑 좀 비슷할 겁니다. 이랬을 때 수분의 95%가 건조되는 시점이 언제겠냐? 사실 이거는 우리가 뭐 복잡하게 미분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풀지 않더라도 답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50%가 날아가는 시점이 언제겠어요? 이야기한 대로 10분이겠네요. 자, 거꾸로 써볼까요? 자, 10분이 흐른 다음엔 50%가 날아간답니다. 그러면은 그 뒤로 10분이 흘러서 20분이 됐었을 때는요. 남은 50%의 절반이니까 이만큼이 날아간다는 이야기죠. 즉 75%가 날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30분이 흐르면요. 자, 25% 남아있는 거죠. 지금 25%의 절반이니까 12.5%입니다. 따라서 12.5랑 75랑 더하면 현재 87.5%가 날아가고 없는 겁니다. 자, 다시 40분이 경과하면요. 현재 남아있는 게 12.5니까 이번에는 6.25가 날아가겠네요. 자, 87.5에다가 6.25를 더해 보면은 93.75가 나오네요. 굳이 50%까지 안 해도 되지만 우리가 해본 김에 끝까지 해보면은요. 자, 이번에 날라간 거는 3.125가 될 텐데요. 자, 3.125를 여기다가 더해 보면은 뭐 96.87이니까 96.9% 정도가 날라갔다라고 보면 되죠. 뭐 대충 97% 날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답은 40분부터 50분 사이에 나와야 되고요. 여기에서 93%에서 95%까지를 증가하려면은 1.25만 증가하면 돼요. 총 3.125 중에서 1.25니까 뭐 초반에 더 많이 없어지겠죠. 그걸 갖다가 좀 감안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가 없어지고 있으니까요. 뭐 한 43분, 42분 뭐 요때쯤 되면은 95%가 증발할 거다라는 거를 그냥 쭉 두들겨서 맞출 수도 있습니다. 비례식을 만들어도 되고요. 지금 이렇게 뭐 쭉 써보지 않더라도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건조기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딱 움직인다라고 한다면은 뭐 반도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굳이 미분 방식 풀고 뭐 이렇게 계산을 할 거 없이 그냥 대충 비례식 이용해서 두들겨 맞추면 됩니다.
그게 더 비용도 적게 들 거예요. 다만 요즘 나오는 것들은 주변에 있는 수분량이나 뭐 등등등등에 대해 가지고 감안을 해서 사실은 요 반감기 계산을 갖다 해주는 능력이 있는 거죠. 반감기가 바뀔 테니까는요.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계산을 한 걸로 우리가 대충 42분에서 일단 좀 써놔 봅시다. 42분에서 43분 정도 걸릴 것 같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답을 대략적으로 미리 구해 놓을 수 있으면요, 구해 보는 게 좋습니다. 미분방 정식이라는 게 테크닉을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초반에 내가 좀 잠깐 착각을 하거나 실수를 해서 잘못 계산을 하거나 모델을 잘못 잡게 되면은 답이 아주 엉뚱한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엉뚱하게 나온 거를 내가 나온 답을 보고 바로 알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답을 계산했더니 한 39 정도 나오면은 좀 헷갈리죠. 그럴 경우에 내가 답을 미리 이런 식으로 구해 놓으면은요, 내가 어디서 계산을 잘못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사해 볼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보기가 쉬워요. 자, 그럼 이 녀석의 모델링을 먼저 해보자. 얘가 잔존하는 수분량에 비례하는 속도로 건조한다라고 했으니까요. 수분량이요. 이 수분량을 갖다 우리가 볼 건데 모델링 쪽에서 보자면은 Y를 갖다가 지금 현재의 없어진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수분량이라고 보죠. 그러면 수분량은 현존하는 수분량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Y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분의 변화량이 되겠죠. 결국 여기서 수분이 변화하려면 증발하는 수분이 없잖아요. 따라서 이 Y 프라임이 해주는 역할은 증발량입니다. 여기에 있는 잔존한 수분량에 비례하는 속도로 증발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증발량은 지금 현재 있는 Y에다가 특정한 비례 상수를 갖다 곱해주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초기값에 해당하는 녀석을 알고 있죠. 반감기인데, 자, 10일 때, 즉 t가 10일 때 2분의 1 y0. 초기값을 모르니까 y0일 때 값은 현재 몰라요. 그냥 10일 때 절반이 된다를 알고 있으니까 이게 초기값 역할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볼까요? y 프라임 이퀄 ky니까 사실은 넘겨서 변수 분리를 갖다 하려고 한 거고요. 적분을 합니다. t로. 그러면은 lny는 kt 플러스 c가 나오죠. 여기서 계산을 해봐도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식을 끝까지 끌고 가면은 yt 이퀄 y0 익스포넨셜 kt가 되고요.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반감기예요. 계산을 하려면은 우리는 지금 뭘 구해야 되냐면요. 처음에 있는 이 y0요. 이 y0가 95%가 없어졌다라고 하니까 20분의 1이 될 때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즉 20분의 1 y0 요 값이 되게끔 해주는 t를 갖다가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찾기 위해서 보니까 우리가 찾아놓은 해에서 K를 모르죠. 그러니까 이 K를 갖다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이 K는 반감계를 갖고 구하면 됩니다. 즉 이 녀석을 갖고 구하는 거죠. 10에다가 그러니까 t에다가 10을 넣었을 때요. 그랬을 때 y값이 2분의 1 y0가 나오게끔 해주는 k를 찾으면 됩니다. 계산을 해볼까요? 지금 넣고서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나왔죠. y0는 어차피 없어질 거고요. 그럼 익스포넨셜 10을 갖다가 뭐 적당히 계산을 갖다가 해볼 수 있겠네요. k는 마이너스 10분의 1 ln 2가 나옵니다.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 이제 뭐 시험 볼 때 공학용 계산기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뭐 ln 2 같은 거 나오면 필요하겠죠. 그런데 아마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제가 ln 2 값은 줄 겁니다. 물론 아주 착하게 주진 않고요. ln 2를 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ln 10이랑 ln 5를 갖다가 줄 겁니다. 그러면은 적당히 알아서 ln 2를 구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우리 k를 구했습니다. k를 구했으니까 k를 집어넣고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집어넣고서 20분의 1 y0가 되는 t 값을 갖다 구하려고 관계식을 갖다 썼고요. 이거 양배다 로그 취해가지고 또 계산을 하면 되겠죠. 계산을 하면은 0.06931분의 로그 20. 로그 20은 로그 2 곱하기 로그 10일 텐데요. 로그 10을 안 주고 제가 로그 2랑 로그 5만 줘도 이 문제는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얘를 풀어보면은 대충 43.2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42에서 43분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대충 맞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미분방 정식을 계산을 하는데요. 좀 알아두실 거는 일계상미분 방정식에서는요, 특히나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등장을 해요. 미분방 정식 자체가 다루려고 하는 게 변화거든요. 그런데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변화는 현재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양의 비례를 합니다. 양이 많으면 변할 양은 많고요. 양이 적으면 변화량은 적을 수뿐이 없어요. 그거에 비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는 잔존하는 수분량에 비례한다 라는 말이랑 비슷한 말들이 나올 거고, 그렇게 나왔을 때 이쪽에 있는 이 모델 있죠? 이런 모델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보통 이제 시험 문제를 제가 내주겠죠. 이렇게 낼 겁니다. 이거 말로 쭉 쓰겠지만 이렇게 쓰진 않고, 이랬을 때 모델링을 해라. 그러면은 얘를 쓰라는 겁니다. 그 모델링에 대해 가지고 굳이 여기서 풀이를 쓰자면은 위쪽에 있는 것처럼 잔존하는 수분량의 비례함으로 y 프라임 이퀄 ky 문자로 나왔네요. 이거 처음 10분 동안 수분의 절반이 건조되므로 y10은 2분의 1 y0이다. 정리하면 뭐 아래와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써 주셔야지 됩니다. 위쪽에 제가 글로 쓴 부분은 다분히 풀이고요. 모델링을 하라고 그랬으면 답은 지금 박스 친 이 부분이 되겠죠. 뭐 박스 쳤으니까 위에 거 아닙니다. 위에 얘란 얘기가 아니고 이 녀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주어져 있는 모델을 뭐 풀어라라고 했던가 아니면 이제 마지막에 질문으로 이게 등장을 한 거죠. 수분의 95%가 건조되는 시점을 구해라 라고 하면 주어져 있는 이 모델을 이용을 해서 쭉 풀어서 얘네들 이 풀이를 갖다 쓰고서 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갖다 놓고서 깔끔하게 좀 참 잘 쓰고 싶다 하면은
우선은 제일 처음에 있는 이 문장을 갖다 좀 써주고요. 여기서 말이 좀 빠졌네요. 잔존하는, 그러니까 건조량이 앞에 자, 앞에 빠졌는데요. 이게 건조량이 잔존하는 수분량에 비례하므로 y 프라임 이꼴 ky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다. 따라서 뭐 정리하면은 모델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좀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95%는 시점을 갖다 풀기 위한 내용으로 얘네들을 갖다가 차곡차곡 쓰시면 됩니다. 제가 아마 적어도 첫 번째 시험을 갖다가 볼 때 풀이는 좀 꼼꼼히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논술이나 이런 걸 갖다 준비했었던 학생들은 조금 경험을 해봤겠지만은 대부분 고등학교랑 대학교 1학년을 갖다 거치면서 그다지 자기가 쓴 거에 대해 가지고 논리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은 연습을 그다지 많이 해보지 않아 가지고 정확히 알고는 있는데 그걸 갖다 표현을 할 때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잘 표현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시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다룰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연습 문제 1.3의 33번 문제인데요. 로프랑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갖다가 해석을 갖다 좀 잘 못해가지고 못 푸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문제에 개선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개선주를 우리가 뭐 사전에서 찾아보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그 항구 같은 데 가면은 말뚝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걸어두는 겁니다. 배를 갖다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걸 걸어두지 않으면 파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배가 떠내려갈 수 있겠죠. 그럴 때 이렇게 걸어두는 건데 실제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걸어둘 수도 있겠지만은 옛날에는 요즘도 좀 간단히 걸기 위해서 이 오른쪽에 거는 것처럼 이렇게 걸면은 좀 편하기는 한데요. 처음에 걸 때 좀 힘듭니다. 딱 맞춰서 걸어야지 되니까. 그래서 그냥 긴 로프로 왼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이렇게 둘둘 말아두게 됩니다. 이렇게 말아뒀을 때 얘네들이 닿는 부분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좀 조이면서 마찰 때문에 얘가 이제 떠내려가지 않게 되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얘를 몇 바퀴 정도 이렇게 돌려 놓으면은 사람 힘보다 1000배 정도 되는 배가 떠내려가는 거를 사람이 잡고서 막을 수 있겠느냐를 갖다가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은 주어진 문제를 갖다가 보면은 우선은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마찰력 때문에 얘가 움직이지 않을 텐데 이 마찰력이 비례상수 0.15를 기준으로 해서요. 그랬을 때 닿는 면적에 닿는 길이죠. 길이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에 풀었었던 문제들을 갖다가 보면은 비례상수가 그러니까 마찰 비례상수죠. 이제 그 비례상수가 한 0.3, 0.2 정도 됐었는데 여기서는 0.15 정도로 좀 낮게 잡은 이유는 주어져 있는 녀석이 꽉 조여져 있는 게 아니라 좀 느슨한 형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례 마찰력에 대한 힘이 좀 적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정보에서 주어진 것처럼 우선은 델타 P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델타 P라는 게 닿아 있는 면적에 대한 각도죠. 때문에 닿아 있는 길이의 면적에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비례상수는 0.15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일단 모델링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갖다 다시 질문을 갖다 좀 정리를 해보면은 로프 한쪽 끝을 잡고 있는 사람의 힘보다 1000배 강한 보트 힘에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로프를 몇 번 감아야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는 이쪽에 있는 힘이 1이었을 때 이 델타 F가 999배만큼 증가를 하기 위해서 델타 P가 어느 정도 크기면 되는지를 갖다가 묻는 거고요. 따라서 델타 F가 얼만큼 늘어나는지에 대한 모델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한번 모델링을 해봅시다. 자, 우선은 델타 P 같은 경우에 주어져 있는 정보를 이용을 하면은 자, 원래 있는 힘에다가 힘 F에다가 델타 P만큼 곱해주면 되죠. 그걸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쿨롱 그 비례 상수에 대한 법칙들 때문에 그러니까 비례 그 마찰력에 대한 구하는 거에 대한 식을 갖다가 이용하면은 앞에 마찰 비례 상수인 뮤를 갖다가 곱해주면 되겠네요. 앞쪽에서 이야기했던 쿨롱의 법칙, 마찰 비례 법칙을 갖다 그대로 그냥 적용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델타 P를 갖다가 이제 양변을 나눠주면요, 델타 P로 자, 요렇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델타 P가 0으로 수렴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미분방정식이 나오게 되죠. 자, F 프라임 이퀄 뮤 F라는 미분방정식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앞쪽에 이런 식으로 뭐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전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델타 P에 비례한다라고 하면은 F를 델타 P에 대한 함수로 봤었을 때 F 프라임 이퀄 비례 상수 곱하기 F의 형태로 모델링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앞쪽에서 몇 번 했었을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변수분리법을 써야 되겠네요. 자, 변수분리법을 쓰기 위해서 F로 나눠줬고요. 이거를 다시 이제 P로 적분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lnf 이꼴 뮤 P 플러스 C가 나옵니다. 이거에 익스포넨셜을 갖다가 붙여서 익스포넨셜 C승 같은 경우에는 F0로 처음 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F0가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주는 사람이 잡고 있는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질문으로 다시 되돌아가면은 여기까지 구해서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갖다 구하긴 했어요. 근데 FP는 고정이 되는 게 아니죠. 사람 힘은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비례식 비스무리하게 풀어야지 되는데요. 주어져 있는 힘이 F0로 마찰력이 증가를 갖다가 해서 갖게 되는 마찰력이 F인 거죠. 따라서 F가 FP보다 1000배 이상이 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식을 이제 계산을 써먹으려면은 결국 F를 FP로 나눴을 때 그 녀석이 1000보다 크면 되니까 익스포넨셜 뮤 P가 1000보다 커지면 되겠네요. 그럼 양변에 로그를 취해 가지고 P 값의 최소값을 갖다 구해 보면은 이 녀석은 7.33 곱하기 2파이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럼 몇 바퀴를 돌리면 되죠? 네, 맞습니다. 7바퀴 아닙니다. 2파이가 한 바퀴니까 7바퀴를 초과해야 되죠. 따라서 총 8회를 갖다가 돌리면 됩니다. 생각보다는 몇 바퀴 안 돌려도 되죠. 뭐 수십 바퀴 돌려야지 될 것 같은데 자기 힘보다 1000배 이상 되는 녀석을 고정시키는데 달랑 8바퀴 정도만 돌리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생각보다는 적은 횟수를 갖다가 돌려도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서 볼 거는 미분방정식을 유도하는 거. 자, 이거에 대한 부분은
예에서부터 나오게 됐죠. 그렇게 해서 구해진 미분방정식의 해를 문제에 맞춰 가지고 해석해서 우리가 답을 구하는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모델링을 시작을 할 때 이야기했었던 걸로 보자면은, 자, 이 부분이요. 정보 있죠. 이 정보랑 질문, 요 부분이 상황을 갖다가 알게 해주는 상황 모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이용을 해서 수학적 모델링을 갖다가 한 거고요. 그 수학적 모델링 한 녀석을 갖다가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계산한 결과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값을 갖다 찾아낸 거고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여기까지, 요 부분이요. 이 부분까지 계산을 해주겠죠. 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한 게 요게 됩니다. 그럼 이제 8번만 돌리면 된다라고 보고를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게 이제 구성이 되어집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우리가 총 4개의 모델링을 갖다 봤습니다. 선형 가속기, 마찰, 그 다음에 건조기, 로프, 전부 다 선형 모델들이죠. 그렇게 4개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적용시키는지에 대해서 봤고요. 그 앞쪽에서는 모델링을 갖다가 이제 좀 이해하기 위해서 모델의 종류라든지 그리고 모델링을 왜 하는지, 그다음에 모델링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봤는데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진도는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좀 이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묻더라고요. 그거를 좀 이야기를 갖다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평가는요. 중간 2회, 그 다음에 기말입니다. 평가하는데 써먹는 거는요. 다만 이번 학기에는 재택 수업으로 인해 가지고 몇 가지 좀 추가된 게 있는데, 재택 수업에서의 출석 체크요.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출석 점수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출석 점수는 패스페일에만 써요. 그러니까 출석을 많이 했다라고 해가지고 학점에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8회를 갖다가 8회 초과, 정확히는 결석이 8회 초과일 경우에는 F예요. 이것만 기억을 일단 하시면 됩니다. 평가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에 제가 가산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들이 있는데요. 가산점은 일반적으로 제가 중간중간에 주게 될 텐데요. 이거는 중간이랑 기말이요. 그러니까 총 3회 시험 있죠. 3회 시험 성적이 100점 만점이고요. 거기에 추가되는 점수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물론 가산점이라 이름 자체가 추가 점수라고 이야기 되어지는데요. 제가 중간에 특별 과제라든지 약간 이름을 바꾸긴 하겠지만은 도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중간에 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물론 이게 가산점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선착순으로 받게 될 겁니다. 50명 전체에 대해 가지고 해라 이런 식으로 하질 않고요. 경우에 따라서 10명까지만 준다든지 선착순일 수도 있지만은 낸 문제 풀이 방법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10등까지만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갖다가 택하게 될 거고요. 한번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전전 시간 월요일 날 수업에서 동영상 내용 중에서 제가 이야기했었던 과제를 출석 체크 용도와 더불어서 특별 과제 형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주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제가 과제를 여러분들한테 내라고 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대부분 제가 문제를 갖다 이야기하거나 이러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좀 도움을 받도록 시간을 좀 절약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주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총 3회 시험이요. 3회 시험 문제. 이 시험 문제는 90%는 연습 문제, 그 다음에 예제 혹은 수업 시간에 다룬 문제에서 나옵니다. 90%면 조금 자신이 없네요. 약 80% 정도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가 여기서 다룬 문제가 나온다는 거는 유형이 같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예 답이 같아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좀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80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자체는 평가가 2번 나왔는데 여기가 평가 기준 근거겠죠. 그 다음에 평가 방식은 상대평가입니다. 일단 기본은 A20, B30, 죄송합니다. B40, C30, D10 이 정도가 기본인데요. 여러분들 성적에 따라서요. 반성적이겠죠. 여러분 이번 학기 반성적을 봤을 때 성적이 높으면은 지금 이야기한 A%가 올라가겠죠. 낮으면은 떨어집니다. 기준점은 올해 성적을 갖다가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올해 성적을 뭐랑 비교하냐면은 이전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갖다가 쳤었던 점수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그 점수와 비교를 해서 그것들보다 높으면은 퍼센트를 올리고요. 그것보다 낮으면은 퍼센트를 깎을 겁니다. 아주 최악의 경우는 A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학교가 작년에 학칙을 좀 바꾸면서 A를 줄 수 있는 퍼센트를 조금 더 올렸죠. 그렇게 올리면서 동일하게 바꾼 게 하나 더 있는데요. A를 0%로 줘도 된다라는 규정까지 들어가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을 좀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80%가 연습 문제와 예제 혹은 수업 시간에 다뤘었던 문제와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어렵진 않습니다. 물론 나머지 20%는 저의 창작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A 받는 학생들을 가르는 기준이 아마 그 20%를 어느 정도까지 맞추느냐에 이제 달려 있겠죠. 물론 그 문제들도 딱히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여기 준 거는 평가를 A, B, C, D로 했는데요. 패스페일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즉 F죠. F는 학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통과를 못한 거죠. 제가 생각했었을 때 그 학기에 그 과목을 통과했냐 통과하지 못했냐의 기준은 경우에 따라서 그 학기 공부를 좀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 과목을 패스했다라는 이야기 말을 할 수 있으려면은 나중에 자기가 혼자서 자력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야지 돼요. 제가 가이드라인으로 이야기한 대략적인 내용들을 다 충족을 시키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제가 볼 때 그 정도 수준까지 도달을 하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성적이 30점 이상이래야 됩니다. 따라서 3회 시험 성적을 갖다가 평균을 낼 건데요. 제가 이야기를 안 한 게 있네요. 그 전에 자, 중간 2회 있죠. 중간고사는 30%씩 해서 60% 반영이 될 거고요.
기말고사는 40%가 반영이 됩니다. 가중치가 약간 있어요. 기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범위 자체가 전범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퍼센트가 높습니다. 그렇게 가중치를 감안을 해서 이제 평균 방식으로 환산을 했었을 때 30점 미만인 경우에는 F입니다. 이 30점 미만을 계산을 할 때는 가산점까지 추가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출석이요. 출석이 결석 8회 초과일 경우 F예요. 출석의 기준은 제가 출석 체크를 할 때 대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예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출석 체크를 갖다가 하면 그냥 출석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을 할 텐데요.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제가 출석을 부를 때 대답을 해야 돼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 자, 제가 출석을 부른 이후에 수업에 들어오게 되면은 대답을 못 했겠죠? 네, 결석입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현재 상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병결을 제외하고요. 다른 식의 병결도 전부 다 그냥 결석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떤 다른 사유 때문에 결석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유에 상관없이 출석을 부를 때 대답이 없으면 F로 할 겁니다. 뭐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인정하는 결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제가 인정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출석 점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한 학기가 15주죠. 15주에 일주일에 2번씩이니까 30회인데요. 그 중에서 시험을 3번을 칠 거예요. 그러면은 27번 중에서 8번을 갖다가 결석을 했다라는 거는 4분의 1 이상 결석을 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공식적으로 필요해서 결석을 한 거든 병결을 한 거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한 학기에 4분의 1 이상을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휴학을 하는 게 맞습니다. 때문에 8회라면은 딱히 엄격한 기준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지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학기에 8번 이상 지각을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각을 갖다가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동영상을 받느냐 쪽에다 맞췄으니까 이번 학기에는 동영상 출석까지 제외하고 나서 결석을 혹은 지각을 8회를 넘게 했다라는 이야기는 뭐 거의 4분의 1이 아니라 절반 이상 결석하거나 지각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따라서 출석에 대해서는 그렇게 빡빡한 기준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말 시험이요. 기말 시험 결시인 경우에는 저는 F를 받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안 일어나길 바라지만은 그날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물론 여기서 자기 의지 혹은 자기 잘못이랑 상관없이, 예를 들면은 그날 오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뭐 갑자기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혹은 뭐 집안에서 좀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한테 당일날 혹은 되도록이면 가까운 시간 내에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없으면은 무단결시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F가 됩니다. 물론 이때 뭐 늦잠을 자가지고 시험 시간에 못 들어왔다, 이런 거는 전부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학기 동안 평가를 할 때 기준이 될 만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1시간 정도 더 하면은 1장 모델링까지 해가지고 다 끝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원래는 제가 시험을 보는데 이번 학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막바로 시험을 보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 시험은 오프라인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시험 시간을 같이 이야기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진도를 나가고 조금 더 있다가 시험을 치는 관계로 시험 전에 제가 어느 정도의 요점 정리는 좀 해줄 건데요. 미리 좀 준비는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시험 시간을 시험 공지를 한 2주 정도 있다가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잡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긴 힘들 것 같고요. 오프라인 수업을 하고 나서 그 주 아니면은 늦어도 그 다음 주에 막바로 최대한 빨리요. 오프라인 수업이 언제부터 시작될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정확히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만약 오프라인 수업이 월요일 날 처음 시행이 된다면은 그 주에 시험을 갖다 칠 거고요. 수요일 날 시행이 된다면은 그 주나 그 다음 주 중에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딱히 원하지는 않는 결과지만 토요일 날 시험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오늘은 출석 체크를 안 했죠. 보강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출석 체크를 해야지. 학교에서 출석 체크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출석에 대한 거를 갖다가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마 수업 시간은 살짝 넘겼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출석 메시지를 쭉 올려주시기 바라요. 네, 수고들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